자, 마지막 6번째. 임대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전세 살면 이제 뭐 투자자가 하면 이제 갭투자로 전세를 안고 들어오죠. 안고 들어오는데 무조건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바뀌면 난 승계를 거부할 거니까 보증금 반환 자체도 기준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줘, 나 나갈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이유는 그렇잖아요. 또 나는 개인하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법인이 바뀐다든지 법인으로 바뀐다든지 내 보증금이 좀 위험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신용이 안 좋다든지 그런 상황에 가게 되면 내 보증금 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 하는 건 좋다 하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 연락을 주고 나는 이 계약을 뭐 승계를 구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약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좀 빠르게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특약을 조금 알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특약이라는 게 서로 이제 협의해서 작성을 하는 건데 너무 임차인한테만 유리한 특약 또는 임대인한테만 유리한 특약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기분을 좀 상하게 할 수 있고 계약이 좀 끝까지 매끄럽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한테 유리한 특약이 뭐 있냐면 그거죠.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 해제를 원하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 특약을 더지 넣는데 이 특약 같은 경우는 안 넣으면 모든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줍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안 준다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주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특약은 서로에게 조금 유리한 특약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법적으로도 그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은 전입 신고하지 않기로 한다. 또 하나 더 임차인은 계약기간 1년만 하고 1년 뒤에 퇴거하기로 한다. 이거는 계약기간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2년을 의무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니까 어느 정도 아시고 이런 특약은 굳이 적을 필요도 없죠. 아무튼 임차인 계약하실 때 혹시나 특약이나 이렇게 좀 궁금하시거나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시민의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건전학건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이 이전까지 체납액을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얼기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왜 이거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혹시나 내 집이 내가 전세 사는데 집이 경매가 넘어간다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의 순위에 따라서 다른데 제 배당 순위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5순위란 말이죠. 자, 1순위는 집행비용 들어가고 2순위, 3순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4순위에 보면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좀 법이 개정됐는데 예전에는 등기가 안 됐죠. 국세나 지방세가 등기가 안 됐는데 경매가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등기가 안 된 내보다 내가 전입도 빠르고 점유도 빠른데도 저보다 훨씬 이제 빨리 배당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찰이 안 될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고 내 보증금을 다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이 개정돼서 이게 사순위에 좀 밀려났죠. 이제 등기가 돼 있으면 내보다 대항력보다 빨리 등기가 되어 있으면 국세나 지방세가 먼저 받아가겠지만은 당일세가 먼저 받아가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경매가 낙찰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먼저 받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아무래도 이런 체납이 있으면 경제적이라든지 혹시나 내가 나중에 받을 때 보증금 돌려받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이 이유는 그냥 그거죠. 임대인이 아까 전에 뭐 보증보험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모든 목적이 임대인이 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 대출 또 안 나오거나 보증보험이 또 가입이 안 될 수가 있죠. 또 처음부터 앞에 봤던 뭐 국세 지방세가 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잔금 지급까지는 소유권 변동하지 마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꼭 적으시고요. 자, 그리고 안 되는지 하면 이제 잔금 종료하고 안 된다고 하면 계약 종료일 날 이제 종료하고 한 달 뒤에 임차인은 이제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허그는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협의가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허그에 보증보험 반환을 신청을 하겠죠. 그럼 허그는 원래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요즘 너무 많이 밀렸다 하더라고요. 그래 최근 근래에 받으신 분이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5개월 뒤에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매월 며칠날 주겠다가 아니고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집을 구하게 되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까지 이제 구하게 되면 임차인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럼 허그에 이렇게 계약이 됐으니까 보증보험금을 언제 반환해달라 하겠죠. 잔금일날 반환해달라 하겠죠. 그러면 허그는 보증보험 회사는 이제 잔금일날 짐을 다 뺐는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내주면 이제 잔금일날 그날 임차인한테 사진을 확인하고 한 20분 내외, 30분 내외로 이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세 계약하실 때는 보증보험을 필수죠, 필수. 예전에도 보증보험이 있었는데 뭐 이런 전세 사기라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가입을 안 했는데 지금은 전세 사기가 있고 난 뒤로는 이제 대부분 가입을 다 합니다. 자, 세 번째,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이길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길입니다. 이 길 다음 날이죠.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전세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뭐 대항력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항력이 중요한데 이 이유는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권리자는 이제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잘 안 나오네. 반갑습니다. 부시맨입니다. 자, 오늘은 임대차 특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차 특약에 뭘 넣어야 할지 꼭 이것만큼은 넣어야 되는 거. 특히 전세 계약 있죠. 전세 계약 하실 때는 꼭 이 특약은 정말 무조건적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 여유가 있다면 뭐 가계약금 넣기 전에 중개사분께 나는 이런 특약을 좀 넣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게 아마 중개사분들께서 거절할 이유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혹시나 뭐 거절을 한다,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답변을 받는다고 하면 그냥 계약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안 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자, 오늘 전세계약 특약을 한번 총 6가지입니다. 6가지 정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 예정이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자, 임차인 중에 전세를 계약할 때
대출 없이 계약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될까 싶습니다. 거진 뭐 90%, 95% 이상이 아니면 더 이상이겠죠. 그 이상은 전세 대출을 할 거고, 그리고 전세 대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품까지도 꼭 선택해서 집을 보러 다니십니다. 그 상품이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뭐 디딤돌 아니면 뭐 부산은행에서 해주는 또는 이제 국가 지자체에서 해주는 대출 상품들이 좀 많죠. 많으니까 좀 이것저것 알아보실 텐데, 나는 문제가 없어. 임차인 나는 문제가 없는데 임대인 또는 목적물 하자로 인해서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특약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 이 특약이 안 들어가고 그냥 계약을 했는데 내 대출 안 나오니까 보증 계약금 돌려줘 이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돌려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특약은 꼭 넣어서 혹시나 대출이 안 나면, 내가 원하는 상품의 대출이 안 나온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이며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단 임차인은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보시면, 자,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을 하고 이제 잔금 지급까지 해야 됩니다. 잔금을 지급하면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이제 보증보험 회사에 이제 가입 신청을 하겠죠. 신청을 하고 보증보험 회사는 임대인에게 이제 연락을 취합니다. 연락을 취하고 보증보험에 이렇게 가입을 한다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이제 종료일까지 계속 살겠죠. 가입이 되면 종료일까지 살고, 혹시나 임대인이 하자로 인해 목적물이 하자로 인해 보증보험에서 신청을 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 줘라.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은 무효로 하고 즉시 반환해 주면 임차인은 뭐 퇴거하겠죠. 자, 이런 특약인데 이걸 왜 넣어야 되냐면, 보증보험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매매가의 90%, 개비 시의 90%가 넘어가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수가 좀 적은 곳이나 이런 곳은 보증보험의 126%, 보증보험의 126%가 아니고 공시가격의 126%가 이하가 돼야지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미리 사전에 알아볼 수 있겠죠. 최소한 미리 알아보고, 혹시나 계약까지 다 했는데 잔금까지 다 쳤는데 계약이 파기되면 서로 손해가 되니까, 서로 임대인도 손해고 임차인도 손해가 되니까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또 다른 문제 발생해서 계약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방지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임차인은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자, 보증보험은 거진 전세 계약은 2년으로 통상적으로 2년으로 계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신청하면 임대인한테 너무 큰 불리하겠죠. 뭐 한 6개월 살다가 보증보험 신청했는데 가입이 안 된다고 나간다, 퇴거한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자금을 융통할 시간도 없을 수도 있고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알아보고 진행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특약도 꼭 필요하겠죠. 이 특약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1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내 대항력을,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특약은 꼭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럼 대항력이 뭐냐?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이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오늘은 제가 채권, 물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정말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대항 요건은 처음으로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집을 이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특히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 플러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금일날 통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죠. 그리고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을 발생하는 거는 전입신고 당일 신청하면
다음날 자정부터 처리되기 때문에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다음날에. 대항 요건은 오늘 갖춰졌으면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자, 만약 부시맨이 4월 1일에 장거가 동시에 이사를 하고 4월 3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사는 점유라고 했죠. 점유는 4월 1일에 했고요. 전입신고는 4월 3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대항력이 발생하냐? 4월 4일에 발생합니다. 다음날.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는 오늘 하고 전입신고를 똑같은 거죠. 전입신고를 4월 1일 하더라도 점유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다음날까지는 대출을 하지 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제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하고 대항력은 내일 발생합니다. 근데 오늘 대출을 실행을 해버렸지. 그래, 근저당이 설정이 돼버리면은 이 두 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4월 3일, 저는 4월 4일. 말소 기준금 권리보다 다음 날에 내가 전입신고하고 점유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항력이 말소가 돼버리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 말소 기준 권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대부분 근저당입니다. 대출이죠. 집주인이 대출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을 대출했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뭐 그 전날에 대항력이 발생한 임차인 뭐 한 3일 전, 4일 전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는 같은 날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전입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같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하루 빨리는 이제 전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항력이 발생하죠. 이게 뭐냐면 혹시나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매에 넘어갔는데 경매에 넘어가면 이제 내가 받을 돈은 전세 보증금은 2억이라 가정할게요. 내가 받을 건 2억인데 누군가가 낙찰을 1억 5천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억 5천으로 배당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앞에 뭐 선순위 배당해 준 거 빼고 배당을 해줄 텐데 1억 5천으로 배당을 하게 될 때 말소 기준 권리가 없는 임차인은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 근데 얘한테 1,000만 원 먼저 주겠죠. 근데 나는 2억을 받아야 되는데 1억 4천만 받아야 돼요. 그렇죠? 1억 4천만 받아야 되는데 1억 4천 받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앞에 있으면 근저당 먼저 배당을 해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주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 받고 저는 쫓겨나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1억 5천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저부터 낙찰을 받겠죠. 저부터 배당을 받습니다. 저부터 1억 5천을 배당을 받으면 나머지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 조건입니다. 인수하기 때문에 나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내가 배당 받고 모자란 돈을 주기 전까지는 제가 이 집에 계속 임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다. 그래서 대항력을 꼭 갖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 꼭 넣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이 이길 다음 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잔금일 날에는 꼭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이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을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금 요로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국은 우리가 보증금을 지키냐 안 지키냐 문제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배당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그 전에 챕터 3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인수하니까 5천만 원 못 받은 게 인수한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이제 받고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가치는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누군가가 가치가 1억 5천이라서 정말 1억 5천 낙찰을 받았는데 5천만 원까지 줘야 된다? 그럼 아무도 입찰을 안 들어오겠죠. 입찰을 안 들어오면 계속 유찰을 되고 결국에는 저는 계속 시간만 보증금도 못 받고 시간만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일 내역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쉽게 설명하는 소장 부시맨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절차라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흔히 계약이 처음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 절차라든지 잘 헷갈리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쉽게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매매 계약서고 보시면 뭐 소재지, 건물, 매매 대금, 잔금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소유자,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인적 사항이 있습니다. 자, 제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도자하고 매수인하고 이제 인적사항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인적사항을 받아서 미리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 놓습니다. 작성을 해 놓고 오시자마자 계약서를 보여드리고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특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미리 특약을 작성해서 이제 매도자나 매수자한테 보내드리고 혹시 더 필요한 거 있는지 아니면 삭제할 게 있는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다 하고 오면 이제 최종적으로 오면 서명만 하고 조금 빨리 끝낼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이제 인적 사항을 달라고 하면 조금 경계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뭐 굳이 계속 달라고는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셔서 신분증 확인하고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무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뭐 주민번호도 적어야 되고 적을 것도 많겠죠. 혹시나 오타 나오게 되면 또 수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꼭 특약에 소장님 특약에 뭐 들어가는지 한번은 꼭 체크해 보시고 미리 보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인 매도인이 이제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에 와서 맞은편에 앉겠죠. 맞은편에 앉자마자 제가 계약서를 보내드리고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등기부 등본은 이제 표제부라고 해서 표제부 각그 울구로 나누는데 표제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의 표시, 이제 건물 생년월일, 면적 같은 게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최초 소유자는 누구였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종 소유자는 누구였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이제 흔히 대출은 있는지, 담보는 했는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약, 등기사항 요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소유자는 누군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앉자마자 계약서를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이 등기부 등본이죠. 등기부 등본인데 그 전에 보내드릴 게 그겁니다.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등기 권리증,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정말 맞는지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이죠?를 보여달라고 해도 됩니다. 자, 등기부 등본에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소유자겠죠. 정말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내가 원하는 목적물, 내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맞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출력 일시 2023년 3월 14일 10시 23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계약하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3월 14일인데 등기부 등본에는 뭐 3월 11일 거가 있다든지 12일 게 있다든지 그 전게 있으면 여기 소유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 지금은 대출이 없는데 대출이 근저당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날짜에 계약하는 시간에 얼추 맞는 등기부 등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계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수자 매도인은 앉자마자 신분증을 꺼냅니다. 신분증을 꺼내고 내 신분증은 내가 매수인이라 가정하면 매도인한테 주고 매도인 신분증은 이제 저한테 매수인한테 주게 되겠죠. 그래서 각자 확인합니다. 자, 먼저 자기 인적사항이 틀린 게 있는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 제가 매수인이라면 매도인 인적사항이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주민등록증을 보고 확인합니다. 제일 먼저 그겁니다. 그게 틀리면 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확인됐습니까? 물어보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차례대로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읽어줍니다. 자, 의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읽어줘야 되는 건 의무고요. 자, 소재지는 이러하다. 그리고 토지, 뭐 면적, 소유권, 대지권의 종류, 면적 이런 게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죠. 소재지 요게 우리가 봤던 등기부 등본하고 일치하는지 체크하시고요. 나의 매매 목적물 대상이 맞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면적이겠죠. 이게 전용 면적인데 나의 전용 면적은 이게 맞는지 체크하시는 겁니다. 전용 면적을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뭐 대출 관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임도 대출 관련 생애 최초 디지털 대출 관련 때문에 면적이 크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은 꼭 체크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계약서 쓰기 전에 물어보겠죠. 가계약금 넣기 전에.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럼 매매대금. 내가 원하는 매매대금이 우리가 계약했던 매매대금이 맞는지, 그리고 계약금은 맞는지, 그리고 잔금은 맞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이 2억 2,700만 원이다. 750만 원이고 계약금이 2,200만 원인데 계약금 넣기 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를 통상적으로 입금하는데 뭐 법률상 얼마 입금해라 그런 것도 없고요. 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10%를 우리가 계약금으로 하는 거지 5%부터 10% 사이 정도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걸 수도 있겠고 많이 계약금을 많이 거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혹시나 시장이 상승장이 왔다. 상승장이 왔는데 대부분 계약을 하고 잔금일이 2달 뒤에 잔금을 하는데 2달 뒤에 잔금을 하는데 2달 동안 너무 많이 상승이 될 것 같아. 염려스러우신 분들은 뭐 10% 하고 20만 원 걸게요. 20% 걸게요. 또는 30% 걸게요. 할 수도 있겠죠. 협의하는 문제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그 다음 잔금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잔금일은 언제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오늘 보시면 아까 등기부 등본 날짜가 보시면 3월 14일이었습니다. 3월 14일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3월 14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2024년 3월 14일, 2023년 3월 14일.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자, 이 날짜에 기명 날인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라 이 날짜가 맞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특약 중에 이거는 민법에 나와 있는 특약이고요. 이 밑에는 제가 적은 특약이겠죠. 특약 중에 중요한 것만 꼭 체크해야 될 것만 적겠습니다. 자, 5조에 보시면 계약이 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액이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지금 2억 2,700만 원을 거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 2달 뒤에 3억이 돼버렸어. 그럼 2천만 원 뭐 돌려주고 배배상 해버리고 3억에 팔아도 더 비싸게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약들이 있으니까, 이런 특약들이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개부수를 많이 물어보세요. 혹시나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뭐 매도인의 사유일 수도 있고 매수인의 사유일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가실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의사대로 계약이 파기됐으면 중개보수는 드려야 됩니다. 입장에서는 계약도 완성 안 됐는데 계약이 끝이 안 나는데 왜 중개보수로 달라고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공인중개사 가실이 아니죠. 읽어보겠습니다. 계약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 계약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가실 없는 본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가실이 없으면 계약의 완성은 계약서 적으면 계약이 완성이라고 지금 중개법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중개보수는 꼭 지급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뭐 계약 당일날 주는 사람도 있고 잔금일날 주는 사람인데 그것도 이제 협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특약사항의 중요한 거 몇 개 보겠습니다. 자, 4번. 현 시설물의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 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 책임과의 별개로 매도인이 이를 수료해 주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솔직히 집을 뭐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보고 계약하시는 분도 없으세요. 정말 많이 보는 3번, 3번. 뭐 그냥 정말 한 번 보고도 계약하시는 분도 많고요. 안 보고도 계약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러 왔다가 꼼꼼히 사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꼼꼼히 확인한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대부분 평균적으로 2번 정도 보시고 많이 보면 3번 보시고 계약을 하는데 혹시나 매도인한테 계약을 할 때 내가 계약을 할 때 내가 매수인이었다면 매도인한테 혹시나 다른 하자가 있나 타일이 깨졌다든지 뭐 보일러 누수라든지 보일러 고장이라든지 누수라든지 뭐 싱크대라든지 뭐든지 문제가 있는지 꼭 물어보시고 없다고 했을 때는 이런 특약이 이제 발견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특약도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약할 때는 아무런 근저당도 없었습니다. 근데 잔금일날 근저당에 빼곡히 있습니다. 빼곡히 있죠. 빼곡히 있으면 자, 내가 매매 대금 2억을 줬는데 이분은 2억에 대해서 KB 시세가 2억이라 가정하겠습니다. 2억에 대해서 70을 대출하고 1억 4천이 있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 하지 마라. 그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담보 제공 시 잔금일 날 상환하고 하기로 한다. 이렇게 요 정도는 적어놔야지 이제 잔금일 날 별탈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서 다 읽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제 인적사항을 다 받고 계약서를 적고 특약사항을 적고 뭐 사전에 보내주냐고 하냐면 그래야지 스무스하게 계약 당일날 다들 바쁘신데 스무스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특약서 하나 더 첨부해달라고 하면 다시 또 프린트를 해서 또 적고 프린트를 해서 바쁘죠. 프린트 한두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특약만이라도 인적사항은 안 주더라도 특약만이라도 매수인은 공인중개사한테 어떤 특약이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확인 설명서라고 해서 또 읽어주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의무입니다. 그것도 의무인데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뭐 건폐로는 어떤지 뭐 대출이 있었는지 소유권 위에 권리는 뭐가 있는지 좀 상세히 적는 건데 굳이 계약서 설명하는데 제가 설명 안 드렸고 자, 그리고 하기 설명 그렇게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그럼 이제 매수인은 이제 계약금 2,2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되죠. 그다음 우리가 계약금 넣기 전에 가계약금을 입금했을 겁니다. 가계약금 빼고 이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도인은 입금된 거 확인하고 여기 서명하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뭐 매도자, 매수인, 매도인, 그다음 공인중개사 셋이 있으면 여기 세 장을 겹쳐서 간인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계약은 별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고 소유자만 잘 체크하긴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별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매매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로 요 위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 예정이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라고 적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임대차 계약은 대출 안 하신 분들이 거진 없을 거예요. 한 90%, 95% 이상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출을 다 진행하시는데 상품에 따라 뭐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꼭 이 특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막상 계약을 하고 대출이 안 돼서 더 비싼 내가 원했던 상품이 대출이 안 돼서 더 비싼 금리를 주고 또 대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이 특약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자기가 먼저 대출에 뭐 부적격 사유는 없는지 소득도 마찬가지겠고 자기가 부적격 사유 없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자기 본인 임차에는 전혀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이제 대출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단 뭐 목적물이라든지 임대인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이걸 체크하시고 대출이 안 나올 때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이고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잔금 지급 후 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적습니다. 자, 이 특약은 우리가 흔히 요즘에 보증보험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물건일도 있고 가입이 안 되는 사항도 있죠. 특히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제 매매가의 90%가 넘어가면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됩니다. 근데 보증보험도 HF나 허그나 뭐 종류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시세가 좀 적은, 그 세대수가 좀 적은 곳에서는 매매가가 KB 시세나 매매가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보죠. 공시가격 126% 이내에 들어와야지 보증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최소 이거는 확인하고 보증보험 그 전세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증보험이 뭔지 자, 그럼 보증보험이 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여기는 허그죠. 뭐 전세 계약 체결을 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전세 계약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을 신청을 하게 되죠.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허그에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이제 임대인한테 뭐 보증가입 사실 및 전세금 채권을 양도를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고 혹시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해줬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끝나고 한 달 뒤에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보험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보증금 반환을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허그에서 임대인한테 빨리 돈을 줘라. 보증금을 반환해줘라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뭐 사정이 돈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허그에서 직접 신청하고 난 뒤에 한 달, 두 달 내에 직접 이제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하면 이제 임차인은 이제 나가면 되겠죠. 이거 이번에 실질적 사례로 임차인이 반환받은 걸 어떻게 반환받았는지 물어보니까 퇴거하는 날만 미리 정해주고 한 보름 전에만 정해주고 퇴거하는 날 그날에 이제 짐을 다 뺐다는 거를 사진을 찍어주면 그때 바로 한 20분 내에 20분 내에 바로 송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2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적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단 대항력을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요. 대항력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이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항력이 있으면 우리 경매를 뭐 말씀드리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를 누군가가 낙찰받아도 이제 집주인이 바뀐 거죠. 누군가가 낙찰받아도 이제 퇴거해라 말을 못합니다. 내 보증금을 다 돌려줄 때까지. 근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은 집주인이 바뀌고 나 보증금도 다 못 받았는데도 나가라고 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쫓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있게끔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대항력은 어떻게 유지가 되냐 보시면 첫째, 이제 임차인이죠. 임도를 받아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 그 다음에 전입신고가 돼야겠죠.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가 있어야지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그 날이 언제냐 보시면 전입신고는 당일 신청하면 오늘 신청하면 이제 내일 다음날 자정으로 처리됩니다. 자, 그래 무조건 돈 받을 때까지는 주민등록이 전입신고 계속 존속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만약 부시맨이 4월 1일에 잔금과 동시에 이사를 하고 전입을 4월 3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은 4월 4일에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원래는 4월 1일 날 잔금이었으면 잔금이고 이사를 했으면 4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제가 다음 날인 4월 2일부터 이제 대항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집주인들도 대출을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우리 특이하게 봤던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담보 설정을 다음 날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날까지. 자, 보시면 자, 대항력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말소 기준 권리란 게 있죠. 말소 기준 권리. 이게 보면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이 기준 이전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겠고 이후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전입신고 전유가 필요한데 전입신고 전유를 하였더라도 말소 기준 이후에 있는 권리들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전입이 필요합니다. 말소 기준보다 늦은 전입이 있을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잔금일까지 대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저당을 확인하시고요. 이걸 뭐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장난 아닌 임대인이 진짜 전세 사기를 마음먹고 전세 사기를 마음먹고 은행에서 대출을 오늘 실행하고 잔금도 오늘 실행해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권리 싸움 할 때 우리가 임차인들은 이제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행 문 닫은 시간에 잔금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문 닫은 시간에 잔금을 한다든지 뭐 주말에 잔금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또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주말에는 우리가 이제 대출 실행이 안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렵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은 꼭 잔금일 날 확인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네 번째,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고 임차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면 이를 어기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말이 왜 이렇게 이런 특약을 적어야 되냐 하면 이제 우리가 잘못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이 뭐 선순위든 후순위든 뭐 후순위겠죠. 후순위가 경매가 넘어갔어요. 경매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뭐 경매를 신청했는데 또 내가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배당보다 먼저 받아가는 돈이 있습니다. 나의 먼저 받아가면 우리가 등기부에 적힌 것만뿐만 아니고 먼저 받아가는 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순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배당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기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이제 경매가 되었을 때 이제 배당 순위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나는 대항력도 있고 선순위 임차인이란 말이죠. 근데 후순위에서 뭐 대출이 있을 때 경매가 넘어가서 제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내 배당금이 다 못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배당을 순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요거 좀 사진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배당 순인데 보시면 우리가 혹시나 경매가 넘어갔을 때 뭐 내 보증금이 1억인데
경매가 1억에 낙찰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한테 배당이 다 1억까지 오는 건 아니겠죠. 자, 첫 번째로 1억에 대해서 집행 비용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경매물권 유지 보수 개량 비용에 사용한 유익비가 빠져나가겠고, 자, 1, 2순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3순위죠. 3순위가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 보증금과 상계호나 임금 및 퇴직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인이었다. 아니 법인이었거나 사업자였다라고 했을 때, 사업자가 뭐 사업이 안 좋아서 안 돼서 이제 임금 체납을 한 사실이 있겠죠. 그러면 내 보증금, 내 보증금보다 나의 대항력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국세나 지방세인데, 예를 들어서 국세가 뭐 체납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또 먼저, 당연히 등기가 안 됐겠죠. 등기가 안 됐는데 먼저 받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좀 법이 개정돼서 국세나 지방세가 선순위 임차인보다 늦게 등기되었을 때는 이제 이게 4순위가 아니고 6순위로 밀려난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세, 지방세 뭐 굳이 체크할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조금 불안하신 분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내 보증금이 9천만 원입니다. 근데 1, 2순위에서 몇백만 원 빠지고 3순위에서 몇백만 원 빠지고 뭐 4순위 몇백만 원 빠지면 제가 9천만 원 받았는데 8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8천만 원밖에 못 받았으면 5천만 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 때문에 낙찰자한테 받으면 되는데, 이게 왜 좀 안 좋냐면, 그렇게 되면 입찰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입찰이 안 들어오면 경매를 신청했는데 내 배당은 계속 늦어지고 결국은 언제 받아야 될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별로일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쉽게 설명하는 소장 부시맨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절차라든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매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흔히 계약이 처음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 절차라든지 잘 헷갈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쉽게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매매 계약서고, 보시면 뭐 소재지, 건물, 매매 대금, 잔금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소유자,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인적 사항이 있습니다. 자, 제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도자하고 매수인하고 이제 인적 사항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인적 사항을 받아서 미리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 놓습니다. 작성을 해 놓고 오시자마자 계약서를 보여드리고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특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미리 특약을 작성해서 이제 매도자나 매수자한테 보내드리고 혹시 더 필요한 거 있는지 아니면 삭제할 게 있는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다 하고 오면, 이제 최종적으로 오면 서명만 하고 조금 빨리 끝낼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이제 인적 사항을 달라고 하면 조금 경계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뭐 굳이 계속 달라고는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셔서 신분증 확인하고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무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뭐 주민번호도 적어야 되고 적을 것도 많겠죠. 혹시나 오타 나오게 되면 또 수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약서 작성한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꼭
특이하게 소장님 특이하게 뭐 들어가는지 한번은 꼭 체크해 보시고 미리 보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인 매도인이 이제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에 와서 맞은편에 앉겠죠. 맞은편에 앉자마자 제가 계약서를 보내드리고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등기부 등본은 이제 표제부라고 해서 표제부 각그 울구로 나누는데, 표제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의 표시, 이제 건물 생년월일, 면적 같은 게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최초 소유자는 누구였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종 소유자는 누구였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이제 흔히 대출은 있는지, 담보는 했는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넘어가게 보면 요약, 등기사항 요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소유자는 누군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앉자마자 계약서를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이 등기부 등본이죠. 등기부 등본인데, 그 전에 보내드릴 게 그겁니다.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등기 권리증,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정말 맞는지,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이죠?를 보여달라고 해도 됩니다. 자, 등기부 등본에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소유자겠죠. 정말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내가 원하는 목적물, 내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맞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출력 일시 2023년 3월 14일 10시 23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계약하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3월 14일인데 등기부 등본에는 뭐 3월 11일 거가 있다든지 12일 게 있다든지 그 전 게 있으면 여기 소유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 지금은 대출이 없는데 대출이 근저당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날짜에, 계약하는 시간에 얼추 맞는 등기부 등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계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수자 매도인은 앉자마자 신분증을 꺼냅니다. 신분증을 꺼내고, 내 신분증은 내가 매수인이라 가정하면 매도인한테 주고, 매도인 신분증은 이제 저한테, 매수인한테 주게 되겠죠. 그래서 각자 확인합니다. 자, 먼저 자기 인적사항이 틀린 게 있는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 제가 매수인이라면 매도인 인적사항이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주민등록증을 보고 확인합니다. 제일 먼저 그겁니다. 그게 틀리면 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확인됐습니까? 물어보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차례대로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읽어줍니다. 자, 의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읽어줘야 되는 건 의무고요. 자, 소재지는 이러하다. 그리고 토지, 뭐 면적, 소유권, 대지권의 종류, 면적 이런 게 중요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죠. 소재지 요게 우리가 봤던 등기부 등본하고 일치하는지 체크하시고요. 나의 매매 목적물 대상이 맞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면적이겠죠. 이게 전용 면적인데 나의 전용 면적은 이게 맞는지 체크하시는 겁니다. 전용 면적을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뭐 대출 관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임도 대출 관련, 생애 최초 디임도 대출 관련 때문에 면적이 크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은 꼭 체크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계약서 쓰기 전에 물어보겠죠. 가계약금 넣기 전에.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럼 매매대금, 내가 원하는 매매대금이, 우리가 계약했던 매매대금이 맞는지, 그리고 계약금은 맞는지, 그리고 잔금은 맞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이 2억 2,700만 원이다. 750만 원이고 계약금이 2,200만 원인데, 계약금 넣기 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를 통상적으로 입금하는데, 뭐 법률상 얼마 입금해라 그런 것도 없고요. 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10%를 우리가 계약금으로 하는 거지 5%부터 10% 사이 정도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걸 수도 있겠고, 많이 계약금을 많이 거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혹시나 시장이 상승장이 왔는데 대부분 계약을 하고 잔금일이 2달 뒤에 잔금을 하는데,
두 달 뒤에 잔금을 하는데 2달 동안 너무 많이 상승이 될 것 같아. 염려스러우신 분들은 뭐 10% 하고 20만 원 걸게요. 20% 걸게요. 또는 30% 걸게요. 할 수도 있겠죠. 협의하는 문제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그 다음 잔금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잔금일은 언제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오늘 보시면 아까 등기부 등본 날짜가 보시면 3월 14일이었습니다. 3월 14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2024년 3월 14일, 2023년 3월 14일. 본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자, 이 날짜에 기명 날인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랑 이 날짜가 맞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특약 중에 이거는 민법에 나와 있는 특약이고요. 이 밑에는 제가 적은 특약이겠죠. 특약 중에 중요한 것만 꼭 체크해야 될 것만 적겠습니다. 자, 5조에 보시면 계약이 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액이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지금 2억 2,700만 원을 거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 2달 뒤에 3억이 돼버렸어. 그럼 2천만 원 뭐 돌려주고 배배상 해버리고 3억에 팔아도 더 비싸게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약들이 있으니까, 이런 특약들이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를 많이 물어보세요. 혹시나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뭐 매도인의 사유일 수도 있고 매수인의 사유일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가실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의사대로 계약이 파기됐으면 중개보수는 드려야 됩니다. 입장에서는 계약도 완성 안 됐는데 계약이 끝이 안 나는데 왜 중개보수로 달라고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공인중개사 가실이 아니죠. 읽어보겠습니다. 계약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 계약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가실 없는 본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가실이 없으면 계약의 완성은, 계약서 적으면 계약이 완성이라고 지금 중개법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중개보수는 꼭 지급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뭐 계약 당일날 주는 사람도 있고 계약 잔금일날 주는 사람인데 그것도 이제 협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특약사항의 중요한 거 몇 개 보겠습니다. 자, 4번. 현 시설물의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 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 책임과의 별개로 매도인이 이를 수료해 주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솔직히 집을 뭐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보고 계약하시는 분도 없으세요. 정말 많이 보는 3번, 뭐 그냥 정말 한 번 보고도 계약하시는 분도 많고요. 안 보고도 계약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러 왔다가 꼼꼼히 사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꼼꼼히 확인한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보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2번 정도 보시고, 많이 보면 3번 보시고 계약을 하는데, 혹시나 매도인한테 내가 계약을 할 때 내가 매수인이었다면 매도인한테 혹시나 다른 하자가 있나, 타일이 깨졌다든지 뭐 보일러 누수라든지 보일러 고장이라든지 누수라든지 뭐 싱크대라든지 뭐든지 문제가 있는지 꼭 물어보시고, 없다고 했을 때는 이런 특약이 이제 발견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특약도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 계약할 때는 아무런 근저당도 없었습니다. 근데 잔금일날 근저당에 빼곡히 있습니다. 빼곡히 있죠. 빼곡히 있으면, 자, 내가 매매 대금 2억을 줬는데 이분은 2억에 대해서 KB 시세가 2억이라 가정하겠습니다. 2억에 대해서 70% 대출하고 1억 4천이 있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을 하지 마라. 그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담보 제공 시 잔금일 날 상환하고 하기로 한다. 이렇게 요 정도는 적어놔야지 이제 잔금일 날 별 탈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서 다 읽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제 인적사항을 다 받고 계약서를 적고 특약사항을 적고 사전에 보내주냐고 하냐면,
그래야지 스무스하게 계약 당일날 다들 바쁘신데 스무스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특약서 하나 더 첨부해달라고 하면 다시 또 프린트를 해서 또 적고 프린트를 해서 바쁘죠. 프린트 한두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특약만이라도 인적사항은 안 주더라도 특약만이라도 매도인 매수인은 공인중개사한테 어떤 특약이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읽어 드렸습니다. 읽어 드렸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확인 설명서라고 해서 그 또 읽어 주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의무입니다. 그것도 의무인데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뭐 건폐로는 어떤지 뭐 대출이 있었는지 소유권 위에 걸리는 뭐가 있는지 좀 상세히 적는 건데 굳이 계약서 설명하는데 제가 설명 안 드렸고, 자 그리고 하기 설명 그렇게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그럼 이제 매수인은 이제 계약금 2,2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되죠. 그다음 우리가 계약금 넣기 전에 가계약금을 입금했을 겁니다. 가계약금 빼고 이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도인은 입금된 거 확인하고 여기 서명하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뭐 매도자, 매수인, 뭐 매수인, 매도인, 그다음 공인중개사 셋이 있으면 여기 세 장을 겹쳐서 간인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계약은 별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고 소유자만 잘 체크하긴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별도로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매매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로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시맨입니다. 자, 오늘은 임대차 특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차 특약에 뭘 넣어야 할지 꼭 이것만큼은 넣어야 되는 거, 특히 전세 계약 있죠. 전세 계약 하실 때는 꼭 이 특약은 무조건 정말 무조건적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 여유가 있다면 뭐 가계약금 넣기 전에 중개사분께 나는 이런 특약을 좀 넣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게 아마 중개사분들께서 거절할 이유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혹시나 뭐 거절을 한다, 안 된다고 하더라 답변을 받는다고 하면 그냥 계약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안 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자, 오늘 전세계약 특약을 한번 총 6가지입니다. 6가지 정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 예정이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자, 임차인 중에 전세를 계약할 때 대출 없이 계약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될까 싶습니다. 거진 뭐 90%, 95% 이상이 아니면 더 이상이겠죠. 그 이상은 전세 대출을 할 거고, 그리고 전세 대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품까지도 꼭 선택해서 집을 보러 다니십니다. 그 상품이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뭐 디딤돌 아니면 뭐 부산은행에서 해주는 또는 이제 국가 지자체에서 해주는 대출 상품들이 좀 많죠. 많으니까 좀 이것저것 알아보실 텐데, 나는 문제가 없어. 임차인 나는 문제가 없는데 임대인 또는 목적물 하자로 인해서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특약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약이 안 들어가고 그냥 계약을 했는데 내 대출 안 나오니까 계약금 돌려줘 이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쵸? 돌려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특약은 꼭 넣어서 혹시나 대출이 안 나면, 내가 원하는 상품의 대출이 안 나온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이며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단 임차인은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보시면, 자,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을 하고 이제 잔금 지급까지 해야 됩니다. 잔금을 지급하면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이제 보증보험 회사에 이제 가입 신청을 하겠죠. 신청을 하고 보증보험 회사는 임대인에게 이제 연락을 취합니다. 연락을 취하고 보증보험 이렇게 가입을 한다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이제 종료일까지 계속 살겠죠. 가입이 되면 종료일까지 살고, 혹시나 임대인이 하자로 인해, 목적물이 하자로 인해 보증보험에서 신청을 했는데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줘라.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은 무효로 하고 즉시 반환해주면 임차인은 뭐 퇴거하겠죠. 자, 이런 특약인데, 이걸 왜 넣어야 되냐면, 보증보험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매매가의 90%, 뭐 개비 시의 90%가 넘어가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수가 좀 적은 곳이나 이런 곳은 공시가격의 126%가 이하가 돼야지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미리 사전에 알아볼 수 있겠죠. 최소한 미리 알아보고, 혹시나 계약까지 다 했는데 장까지 다 쳤는데 계약이 파기되면 서로 손해가 되니까, 서로 임대인도 손해고 임차인도 손해가 되니까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또 다른 문제 발생해서 계약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방지하자는 거죠. 자, 세 번째,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1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내 대항력을,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특약은 꼭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럼 대항력이 뭐냐?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이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오늘은 뭐 제가 채권, 물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정말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대항 요건은 처음으로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집을 이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특히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 플러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금일날 통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죠. 그리고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은 발생하는 거는 전입신고 당일 신청하면 다음날 자정부터 처리되기 때문에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다음날에. 대항요건은 오늘 갖춰졌으면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자, 만약 부시맨이 4월 1일에 잔금과 동시에 이사를 하고 4월 3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사는 점유라고 했죠. 점유는 4월 1일에 했고요. 전입신고는 4월 3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대항력이 발생하냐? 4월 4일에 발생합니다. 다음날. 자, 말소 기준 권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대부분 근저당입니다. 대출이죠. 집주인이 대출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을 대출했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뭐 그 전날에 대항력이 발생한 임차인, 뭐 한 3일 전, 4일 전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는 같은 날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전입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같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하루 빨리는 이제 전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항력이 발생하죠. 내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다. 그래서 대항력을 꼭 갖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특약은 자, 꼭 넣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이 이길 다음 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잔금일 날에는 꼭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셔야겠죠. 자, 네 번째,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건전학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을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얼기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왜 이거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혹시나 내 집이 내가 전세 사는데 집이 경매가 넘어간다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의 순위에 따라서 다른데, 제 배당 순위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5순위란 말이죠. 자, 1순위는 집행비용 들어가고 2순위, 3순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4순위에 보면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좀 법이 개정됐는데 예전에는 등기가 안 됐죠. 국세나 지방세가 등기가 안 됐는데 경매가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등기가 안 된 내가 전입도 빠르고 전입도 빠르고 점유도 빠른데도 저보다 훨씬 이제 빨리 배당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찰이 안 될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고 내 보증금을 다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이 개정돼서
이게 사순에 좀 밀려났죠. 이제 등기가 돼 있으면, 내보다 대학료보다 빨리 등기가 되어 있으면, 국세나 지방세가 먼저 받아가겠지만은, 당일세가 먼저 받아가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경매가 낙찰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먼저 받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아무래도 이런 체납이 있으면, 경제적이라든지, 혹시나 내가 나중에 받을 때, 보증금 돌려받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5번째,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이 이유는 그냥 그거죠. 임대인이 아까 전에 뭐 보증보험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모든 목적이 임대인이 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 대출 또 안 나오거나 보증보험이 또 가입이 안 될 수가 있죠. 또 처음부터 앞에 봤던 뭐 국세 지방세가 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잔금 지급까지는 소유권 변동하지 마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꼭 적으시고요. 자, 마지막 6번째, 임대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전세 살면 이제 뭐 투자자가 하면 이제 갭 투자로 전세를 안고 들어오죠. 안고 들어오는데 무조건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바뀌면 난 승계를 거부할 거니까 보증금 반환 자체도 기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줘, 나 나갈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이유는 그렇잖아요. 또 나는 개인하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법인으로 바뀐다든지 내 보증금이 좀 위험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신용이 안 좋다든지 그런 사람한테 가게 되면 내 보증금 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 하는 건 좋다 하면 나한테 연락을 주고 나는 이 계약을 뭐 승계를 구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약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좀 빠르게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특약을 조금 알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특약이라는 게 서로 이제 협의해서 작성을 하는 건데, 너무 임차인한테만 유리한 특약 또는 임대인한테만 유리한 특약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기분을 좀 상하게 할 수 있고 계약이 좀 끝까지 매끄럽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한테 유리한 특약이 뭐냐면,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 해제를 원하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 특약을 다시 넣는데 이 특약 같은 경우는 안 넣으면 모든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줍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안 준다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주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특약은 서로에게 조금 유리한 특약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법적으로도 그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은 전입신고하지 않기로 한다. 또 하나 더, 임차인은 계약기간 1년만 하고 1년 뒤에 퇴거하기로 한다. 이거는 계약기간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2년을 의무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니까 어느 정도 아시고, 이런 특약은 굳이 적을 필요도 없죠. 아무튼 임차인 계약하실 때 혹시나 특약이나 이렇게 좀 궁금하시거나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시맨의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시맨입니다. 자, 오늘은 임대차 특약 뭘 넣어야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 특약, 이제 전세,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이제 전세, 월세 같은 경우에도 반전세나 보증금이 좀 높은 경우에는 꼭 넣어야겠죠. 아무튼 전세 계약할 때는 꼭 이 6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6가지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넣기 전에, 뭐 가계약금이라 하죠. 계약금 넣기 전에 이제 중개사님한테 한 번 더 이런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뭐 부탁드려 보고요. 그래서 이런 특약 자체가 불가하다면 계약 자체도 조금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뭘 넣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 예정이며
자, 여기서 우리가 전세는 대출 안 하시는 분들 거진 없습니다. 실무에 보시면 저도 한 90%, 95% 이상은 전세 대출을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 예정이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대출을 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소득도 뭐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는데 이제 목적물, 임대 목적물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인이 좀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계약은 무효로 하고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세 대출을 하는데 거진 상품을 정해놓고 움직이십니다.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보금자리 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정해놓고 움직이는데 어떠한 이유로 대출이 안 나오면 안 나온다 해서 금리 높은 데를 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런 상품을 가입할 목적인데 나는 문제가 없어. 내가 심사받고 내가 물어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목적물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임대인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약을 반환해야,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이 특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 특약을 안 넣으면 계약 해지할 때 보증금 반환받기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중개사분께 계약하기 전에 이 특약은 꼭 넣어달라라고 말씀드리시고 꼭 본계약을 할 때는 특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자, 우리가 임대인한테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임대인한테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대인한테 이제 연락을 취하겠죠. 그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그리고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이며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아까 뭐 앞에 전세 대출하고 좀 똑같죠. 혹시나 목적물이라든지 임대인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면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금원 전액은 이제 보증금이겠죠. 왜? 보증보험은 우리가 보증보험 자체가 이제 잔금 치르고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전원은 보증금이다. 보증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단 임차인은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자, 이걸 적은 이유는 이제 임대인이 앞에 것만 적는다고 하면 너무 불리하죠. 왜 그러냐면 보증보험은 거진 전세 계약을 2년으로 하고 보증보험 자체는 이제 1년 안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뭐 1년 뭐 6개월 뒤에서 6개월 뒤나 10개월 뒤에 해도 되는데 진짜 임대인 입장에서 좀 불리할 거 아니에요. 3개월 살다가 4개월 살다가 보증보험 가입 안 되니까 돈을 돌려달라 라고 하길 때는 임대인한테 너무 불리하니까 최대한 빨리 가입해라. 가입하고 가입 신청하고 혹시나 안 되면 가입을 취소하겠다.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적는 거죠. 자, 보증보험은 이런 식입니다. 자,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하고 잔금 지급까지 완납해야 됩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임차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한다든지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임대인한테 보증보험 사실이 이렇게 됐고 체크 장로를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진행을 하겠죠. 진행하고 있다가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일에 계약 이제 연장을 통지를 안 하고 계약을 이제 종료를 하겠다 그러면 임대인은 종료한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해주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줘야 되죠. 근데 임대인이 뭐 어떠한 사정에 보증금이 없다든지 반환 능력이 안 되다든지 하면 반갑습니다. 꿀단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재건축 사업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싶습니다. 재건축이 어떤 매물은 사업성이 있는지, 어떤 매물은 비례율이 올라갈 건지 예상을 하는 단계고요. 자, 그래서 오늘을 보는 사이트는 디스코라는 사이트입니다. 디스코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매물은 저하고 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매물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사업성을, 이 재건축 물건에 대해서 사업성을 계산할 때는 평균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각 세대들이 얼마만큼 대지를 많이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높고 낮음을 가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는 평균 대지 지분이 20평, B라는 아파트는 평균 대지 지분이 10평이다 했을 때는 평균 대지 지분이 많은 토지를 많이 들고 있는 아파트, A 아파트를 더 선호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평당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 이내는 투자를 잘 안 했습니다. 투자를 안 했고 사업성이 없어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편 정도만 돼도 사업성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다보다는 이제 입지만 좋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도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신 매물은 아파트는 센텀 3익입니다. 센텀 3익. 오늘도 제가 개인적으로 지인분들이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분이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디스코라는 사이트인데 보시면 여기 토지에 들어가 보시면 평균 면적이 나오죠. 면적 나오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나옵니다. 용도 지역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평균 대지 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면적 나누기 세대수, 여기 세대수 있죠. 936세대를 해야 됩니다. 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6135평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대수 936세대를 나누기 하면 평균 대지 지분은 6.5평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이 하기 힘들어요. 할 수가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자, 이 민간 사업자, 삼익이라는 민간 사업자가 애초에 지을 때 최대한 용적률 건폐율을 다 뽑아먹고 지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일반 이거 복도형에다가 일반 13층까지 있죠. 13층까지 있는데 이 많은 세대수들이 지었을 때 이 많은 세대수들한테 각각 세대를 분양을 해줘야겠죠, 조합원. 근데 936세대를 이 토지에, 이 대지에 짓기 어려울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보시면, 자, 옆에 이 땅이 약 2만 해배고 3종이었죠. 옆에 센텀 협성 르네사스 보시면 2만 회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3종 똑같죠. 자,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약 472세대입니다. 이 센텀 협성이 지을 때 뭐 더 많이 분양할 수 있는데 일부러 472세대만 짓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최대한 많이 지을 수 있는 걸 짓고 분양을 한 세대수가 472세대예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3종에 이런 센터 삶이를 철거를 하고 지었을 때 과연 936대가 1대1로 나올까요? 나오기 힘들죠. 그리고 누가 분양받는 아파트가 뭐 15평에 분양 받으려고는 안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복도식으로 짓는다는 거는 지금 말도 안 되고, 아무튼 특별히 뭐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용적률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제가 볼 때는 472세대에서 많이 지으면 500세대, 600세대 정도밖에 짓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세대, 약 300세대가 넘는, 400세대가 넘는 이 세대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친구, 평균 대지집을 잡거나 복도시 또 고층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재건축에 투자하실 때 제일 먼저 아까 전에 보셨던 토지 나누기 세대수 하시면 평균 대지집을 확인한다. 10평 내외 입지만 좋다면 10평 내외도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입지가 안 좋다면 10평 내외는 좀 투자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왕자맨션이죠. 왕자맨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3만 회배의 3종입니다. 3만 회배인데 세대수가 390밖에 안 되죠. 그만큼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을 거고 그만큼 이제 조합원들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럼 비례로 올라가고 권리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리모델링 사업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평균 대지분이 낮거나 낮다 말은 10평 이내거나 그리고 입지가 안 좋거나 이런 애들은 재건축이 힘드니까 조금 투자하실 때 조금 유념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다른 하나 보여드리면
자, 여기 부원맨션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소규모로 재건축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위치는 뭐 양천초등학교 1군이고 뭐 양천역도 1군 컷이죠. 여기 뭐 1구역, 3구역, 양천 1구역, 3구역 다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도 소규모 재건축인데 제가 왜 이 매물을 여기를 드리냐고 하면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토지가 3,800해배고 준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이고 여기서는 이제 지적도를 보기 힘든데 지적도를 보시면 여기 한 40%가 상업지 그리고 한 60%가 준주거지역인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부산의 3종이 지금 용적률이 300%였죠. 용적률이 300%고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400%, 부산시입니다. 400%고 일반 상업지역이 용적률 1000%예요. 그만큼 세대수를 많이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면 여기는 재건축 진행됐을 때 좀 건물 지금 세대수가 약 세수가 안 나오네요. 예상 분양 세대수는 대지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 용적률이겠죠. 부산시에는 용적률이 지금 300%, 3종이 300%입니다. 300%고 평균 평형이 이제 뭐 아파트 지어졌을 때 40평도 있을 거고 20평도 있을 거고 그리고 30평대도 있을 거고 그래 평균 평형은 뭐 34평으로 잡으면 이 기회가 이제 센터 사목이 재건축했을 때 얼만큼 지어질 수 있는지 나오고요. 이렇게 간단한 계산은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1대1 정도만 나와도 사업성이 없는데 요즘에 1대1도 하죠. 1대1도 합니다. 하는데 참 1대1도 안 되는 데는 정말 재건축이 힘듭니다. 반갑습니다. 꿀단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구역에 여러 매물이 나왔을 때 우리들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매물은 대지면적 1평, 평당 1000만원. B 매물은 대지면적 20평에 평당 800만원. C 매물은 대지면적 30평에 평당 700만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일 평당값만 봤어도 당연히 이 평당 700만원짜리 대지면 30평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럴 거고요. 근데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면 좀 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긴 특히 재개발 구역입니다. 일반 주택이 아니고 재개발 구역일 때는 어떤 게 똑똑하게 매수하는 건지 잘 산 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지면적 10평부터 해서 대지면 30평까지 A, B, C들이 매물이 있는데 예상 감정가 건축물을 포함해서는 평당 500만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뭐 실무에서는 다르겠죠. 뭐 위치에 따라 다르고 건물이 생긴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단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이 10평이고 평당 1000만이면 매매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죠. 자, B는 대지 면적이 20평이고 평당 800만이면 얼마입니까? 1억 6천이겠죠.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자, C는 대지 면적 30평에 평당 700만 원입니다. 그럼 2억 1000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평당 700만 원이 제일 싸니까 30평을 2억 1000에 살 수 있어. 얘가 만약 30평이었다면 3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C가 제일 좋아 보이네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예상 감정가를 한번 볼게요. 평당 예상 감정가 건물 포함해서 평당 감정가가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A는 10평이니까 예상 감정가가 얼마예요? 5천. 자, B는 뭐 예상 감정가는 동일하다 했죠. 평당가는 동일하기 때문에 500 곱하기 20평 하면 1억. 자, 평당가 500만 원 곱하기 30평 하면 1억 5천. 자, 그럼 이 말은 A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짜리를 1억 주고 사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를 1억 6천에 사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짜리를 2억 천에 사는 겁니다. 이 말은 나머지 차액은 여기에 A, B, C, D 차액은 프리미엄이 붙은 거겠죠. 프리미엄.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5천
B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6,000, C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6,000입니다. 자, 가치는 5천만 원, 1억, 1억 5천인데 우리가 웃돈이라고 하죠. 웃돈, 프리미엄을 얼마큼 적게 주고 사는지 제일 똑똑한 투자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A, 제일 금액이 적은 A가 똑같은 매물이 A, B, C가 나왔을 때는 A를 사야지 똑똑하고 현명하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1순위는 A입니다. 자, 그러면 B하고 C는 프리미엄이 똑같아 6천만 원. 그럼 아무거나 사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르죠. 왜? 투자금이 다릅니다. 얘는 투자금이 1억 6천이 있어야 되고 C는 2억 천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면 금액이 투자금이 적은 거를 사야겠죠. 그래서 2순위는 B, 3순위는 C를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개발 구역에 문의하실 때 무조건 평당가만 물어보는 게 똑똑한 건 아닙니다. 그래, 예산 감정평가를 했다면 감정평가 가격도 당연히 물어봐야겠지만 감정평가 하기 전에는 충분히 예산 감정가를 한번 설정을 하셔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당가만 싼 거를 고르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똘딴지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